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입니다. 10월이 벌써 절반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부동산 뉴스를 별로 안 읽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외부 일정이 많아가지고 별별 수다 읽고 외부 다니다 보니까 정작 뉴스를 못 읽었습니다. 반성하고 죄송해요. 자, 뉴스를 좀 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뉴스를 두 편에 나눠서 여러 개의 뉴스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50개 선도단지 9월 상승률 사상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뜬금없는 얘기가 보였어요. 50개 선도단지? 이게 뭐지? 50개 선도단지 봤더니 아파트 가격 중에서 가격이 높은 또는 선도하는 대표성이 있는 이런 아파트를 뽑은 게 아니겠느냐.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보니까 그러네요. 전국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를 만들었나 봐요. 보니까 딱 주식 생각납니다. 이 주식에서 보통 시장을 보기 위해서 파악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부동산 시장에도 대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갖다 쓰나 본데요. 보통 코스피 200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국 시가총액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흐름을 보는 50개 선도단지. 재밌네요. 자, 근데 아무튼 월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KB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 대비 5.43% 상승하면서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KB국민은행이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이들의 시가총액 변동액을 지수한 것이다. 그러니까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하고 얘네들의 변동액을 지수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지역별로 조금 배분은 하겠죠. 올해 지수 선정 대상 아파트에는 대치동 은마,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등 재건축 추진 단지를 비롯해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상복합, 위촌동 한가람 아파트, 10년차 아파트까지 다양한 단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대표성을 좀 띄는 단지들 형태별로 해서 이렇게 좀 섞어서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과천 원문동 레미안슈르 과천이고, 그 다음에 부산 제송동 더샵 센텀파크 1차, 화명 롯데캐슬카이저, 대구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등이 선도아파트 50지수에 들었다. 지방도 많이는 안 넣었지만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지역에 선도아파트들이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지수 그래프를 보면 자, 어떻게 됐나, 꾸준히 상승을 해왔는데 상승률 퍼센트로 따지고 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특히 이제 8월에서 9월 넘어가면서 굉장히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상승률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자, 보면 이러네요.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2017년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상승률이 훅 꺾였다가 11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2월달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3월, 2월 지나면서부터 상승률은 꺾이기 시작해서 7월까지 오히려 상승률은 7월달 들어서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 이후에 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9월에는 5.44%까지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흐름 자체가 이 선도아파트 50지수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기 단지들, 대장 단지들, 인기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 흐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장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대장보다 약간 떨어지는 애들이 쫓아서 시간을 두고서 가격이 쫓아가고 그 다음에 또 쫓아가고, 이제 이런 것 갖다 순환매, 갭매우기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선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말 그대로 가격을 이끌어 나가는 애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장의 추이를 잘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지수가 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괜찮은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있어서 선도아파트 50지수 이번 달 어떻게 됐나 보면 대장들은 어떻게 움직였구나, 좀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사에서 인터뷰 조금 잠깐 보면, 박합수 KB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선도아파트는 시장에서 대표성을 가진 곳이라 상승기엔 더 많이 오르고 하락기에는 덜 내리는 속성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알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진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정책 환경도 이런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선도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어떤 제도들에 따라서 더 강화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번에 개정안 통과됐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못 봐서 저도 궁금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지난주에 KB 부동산 라운드 테이블이란 곳에 제가 참여해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제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강의를 듣거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뒤풀이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부동산 맨날 주택용 부동산 시장하고는 좀 다른 분야의 얘기들, 뭐 가두점이라고 불리는 업종들이 지금 힘들고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 리테일 시장에서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케아는 뭐 점포를 앞으로 낼 때 어떻게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참 그런 얘기도 부동산 TV 통해서 전달하면, 사실 이 부동산 유튜버들도 대부분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얘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채널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얘기들 를 좀 전달한다면, 유니클로라든가 자라라든가 뭐 임대료가 지금 얼마씩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임대료를 내는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이 상가 시장들을 보고 있는지, 어떤 이런 프라임 시장에 대한 얘기, 그다음 소위 말하는 거기에서 밀려나는 서브 프라임, 서브 프라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런 얘기들 좀 해보면 너무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 1세계 어떤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는 좀 다른 재미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얘기가 약간 돌았는데요.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 저는 이 법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내용 듣다 보니까 이제 내용은 조금 알았는데요. 오늘 기사도 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쟁점은 뭐였냐면, 5년 이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해주는 5년 기한이 있죠.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 갱신 청구하고 그 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5년으로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10년으로 늘리게 되는 내용이 이번에 통과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일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10년 임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급 적용이 되면 피한 거고, 안 되면 이제 좀 결국 그렇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그때 알았죠. 소급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부터는 10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5년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바뀐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이 권리금 기간 확대인데, 이거는 소급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임차인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자, 이 내용입니다. 이 개정법 시행으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 이게 6개월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권리 양도를 넘기는 부분을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좀 오래 전부터 가게 빼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 갖다가 맞춰주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쉽게 말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을 받기 위한 활동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뜻인데, 요거는 법 시행 후 현재 계약 중인 관계에도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하면 요 내용 해당해서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이겠죠. 만약 임대인이 새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거나 권리금 회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만료를 앞둔 6개월 전부터는 이렇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한테 계약해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고 권리금 못 받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 권리금을 임대인이 편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명도시킨 다음에 빈 상태에서 받으면 바닥권리금이라는 형태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거는 기존의 지금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니까 활용하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입되는 건 맞는데 항상 모든 제도는 양면성이 있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상가 소유주이긴 한데 세를 놓는 순간 내게 아닌 거죠. 내가 활용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세밖에 못 받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세 놓으면 일단 임차인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권리들을 뭐 설비도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뭐 5년이고 7년이고 이제 10년까지니까 10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10년 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붙어있는 권리금, 내가 유무형의 자산이니까 영업권리금도 내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오면서 이 지역이 상권이 만들어주고 영업권리금도 받아야겠고, 그 다음에 시설 한 부분에 대한 권리금도 받아야겠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세입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랑 계약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이 조항에 따라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없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데 또 이제 계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인데, 소유 부동산인데, 되게, 이제 임대료 잘 받아먹은 건 감사하지만, 너무 내가 내 재산 행위를 못하는 거 아닌가. 임차인도 내가 못 고르고, 이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불합리했으니까 이런 제도 개선 요청이 있었고, 이렇게 지금 이제 입법이 된 거고요. 그러나 시행되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례들에서 진통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아무튼 큰 그림은 이렇게 바뀌었다.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10년으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는데, 이거는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애들부터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이제 가게에 넘길 수 있게끔 임차인한테 권리 보호가 되고, 이거는 기존의 임대차 있는 데에도 적용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공세권 아파트 인기에 건설사들 시군 도시공원 사업 이단 참여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되게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거 보면 별로 관심 없으실 텐데 사실 별로 관심 없을 만한 주제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세권이 여기서 뭐냐? 공원에 가까운, 우리 스세권, 역세권처럼 공세권, 공원에 가까운 아파트 인기라는 얘기죠. 공원 전망, 공원 복원을 하는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게 도시공원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 개인의 사유재산들을 침해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이 공원 짓겠다라고 해서 용도들 이렇게 딱 묶어놓고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되어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 미집행 토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 관련해서 이 2020년부터는 이제 일몰제에 따라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 지자체마다 되게 머리가 아프다.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는 한남공원, 그래서 한남 더일이 아니죠. 한남 그 롯데에서 짓는 거 이름, 나인원. 나인원 안나? 그 밑에 부지에 이렇게 묶여있는 땅들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일단은 거기에 집 못 짓게 했는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영 같은 경우는 짓게 해달라 소송했는데, 결국 서울시가 이겼지만 결국은 여기다 공원 지으려고 하니까 그 공원 짓기 위해서 땅을 부영으로부터 다시 살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고, 용산구청에서도 서울시에 돈 좀 반 내주면 우리가 있는 돈 어떻게 해서 사볼게요 라고 하는데도 그 돈도 없다. 이제 서울시가 그거 주는 것까지는 좀 애매하다 이러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기사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사업장들이 서울 안에도 많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도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내용은 이런 장기 미집행 토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되게 흥미로운 얘기예요. 이번에 서울 도심지내 주택 공급 방식 여러 가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 그때 기억하신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제 업무 시설로 짓기로 한 데들을 주거 비용을 높여주겠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용도를 변환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 임대 아파트 지으면 주거 비율 높여주고 용적률 높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공원을 짓기로 했던 그런 땅들, 이걸 갖다가 어차피 공원 다 못 지으니까 공원을 다 그 공원을 못 짓고, 왜냐하면 공원 지을 돈이, 공원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땅을 사기 위한 돈이 지자체나 정부가 안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공원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그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 기사에서는 지금 의정부 사례가 나왔는데, 자, 민간 주도로 공원을 개발하면 일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상을 기다리던 토지 소유자들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니들이 여기에다가 공원을, 이 부지의 70% 정도는 공원을 짓고 나머지 땅들은 니들이 하고 싶은 개발 사업해서 수익을 챙겨라. 그러면 이제 공공 입장에서는 공원이 결국 생기면서 이 보상 비용이라든가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들 갖고 분양하니까 주택 공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부족한 주택의 어떤 공급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일석삼조라는 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주택 공급 할 수 있는 땅들은 또 뽑아내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안에 이런 땅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뭐 기사 좀만 더 볼게요. 경기도 의정부, 수원, 용인, 동두천시 등 11곳이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중이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한 68%에 달하고, 민간이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면 나머지 30%대에서는 용도 지역을 바꿔서 공동주택 개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원이 70%고 남는 땅 30% 아파트 짓는 거니까, 여기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세권, 공원을 끼고 있는,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니까 나름 이 지역에서는 또 선호도가 생기는 아파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 또는 하나의 새로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면서 민간 참여들이 많이 줄 잇고 있나 봅니다. 뭐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 시행 절차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려는 분들, 또는 이제 앞으로 이런 데서 나오는 주택 공급 물량들, 나름 위치, 입지만 괜찮다라고 하면 꽤 인기 있지 않겠나 싶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며칠 전에 기사 하나 읽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성북구에 있는 레미안 아트리치, 석관이고요. 조합 상대로 성북구청에서 주차장 일부 좀 공유 쓸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 쓸 수 있게끔 개방해달라 요청한 내용,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냐. 그 기사 읽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차 대수가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아닌데 일부 주차 대수를 외부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조합에다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뭐 조합에서는 이게 우리 조합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유자는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도 이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성이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한테 가서 얘기할 문제지 조합한테 얘기할 얘기는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기사화들이 돌고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번에 이제 방침이 정해졌나 봐요. 일단 입주민들 반발에 중단됐다고 하죠. 성북구청 관계자는 원래 의도는 압박이 아니라 주차장 개방과 관련된 캠페인을 하려는 취지였다 라고 하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관리처분계 인가권자 구청에서 이거 아파트 공유 주차장 좀 내놓으세요, 조합 상대로. 나중에 입주자 대표도 아니고 얘기하면 당연히 압박으로 느끼죠. 이 구청에서 이 어떤 인가권자로서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나는 그럴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압박의 의지가 있었나 없었나는,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밖에서 볼 때는 저게 압박하려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은 안 드는 거죠. 제가 제3자인 제가 보더라도. 지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 생기면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입주자 대표회 상대로 성북구청에서도 협의를 하겠다. 뭐 이제 그런 다시 주차장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이제 견지하는 거는 견지하는 거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겠죠. 근데 그래요. 뭐 이제 그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선택의 문제인 거니까 그렇긴 한데 참 이게 열린 공유 경제 이런 것처럼 이 주택 주민들의 어떤 공동 시설들을 이렇게 밖에 외부랑 좀 공유해서 쓰라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서울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미래의 도시상을 보면 계속 나온다. 계속 등장하고 있고, 리모델링 할 때도 공유,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재개발할 때도 공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돼야 허가가 나오게끔 하는 등 자꾸 유도를 하고 있어요. 뭐, 아크로리버파크에도 입주민 공동시설을 외부에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 완화해준 부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될 거다.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뉴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오후에 뉴스 2부 좀 더 읽어서 요약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도 눌러주시면 새로운 뉴스 이야기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